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가뜩이나 바닥인 지지율이 더 빠졌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빠진 모습인데요. 네. 내일 2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촛불 집회가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얘기는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했던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면은 이제 거의 뭐 더 빠질 것도 없고 이 상태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고요. 3주가 갔는데 이제 여기서 더 빠졌습니다. 이거가 시사하는 바는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1%더 빠졌는데 사실 빠질 것도 없는데 더 빠졌다는 거는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검찰 수사를 대통령이 이제 거부하고 또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 안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죠. 뭐 거의 심하게 말하면 추태에 가까운 그런 언행들이 계속 나오고 또 일부 의원들은 뭐 대통령 도와준다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민심을 자극하고 이제 격분하게 하는 그런 돌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당내에서 또 친박 비박 간의 이런 내분 양상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그나마 5%밖에 남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도 또 1%가 빠진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지금 4주째, 한 달째 5% 또 4%가 계속되는 거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던 게 역설적으로 대통령이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강한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의 여론이 민심이 거의 콘크리트처럼 굳어지는 것 아닌가.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이었던 그 대구 경북 지역이 오히려 4%보다 더 낮아요. 3%가 나오고. 또 마지막까지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이나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고 전체 민심과는 다르게 제 지지를 보냈던 50대, 60대 층에서도 50대 층에서는 6%밖에 안 나오고 60대 이상에서는 9%밖에 안 나오고 90% 이상 또는 50대에서는 91%가 대통령 반대하고 60대, 70대에서도 84%가 반대하고 이거는 대세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대통령 정치적 사망 상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김 의원님은 뭐 어떤 생각이 4%의 최저치 기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제는 그 방향이 이제 아직도 4%나 지지하나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옛날에는 사실은 콘크리트 지지층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대통령께서 법률적으로도 정당성을 상실하셨고 또 비하결연한 여러 가지 어떤 도덕적이나 그런 면에서 청와대나 국가 수반 전체가 윤리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도저히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 전체가. 그런 부분들이 아예 공감되면서 실제적으로 그야말로 기득권층부터 아래로 어떤 서민까지 대통령을 더 이상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런 지경까지 가고 있지 않느냐. 물론 저변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TK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드 배치가 보통 때는 사실은 여권한테 이론 의제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역의 갈등이 된 상황이 있고 또 조선 철강 같은 경북 지역에서는 해안 지역에서의 경기 침체 그리고 공항 이전 같은 부분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님비 현상들이 생겨서 그것 자체가 더 이렇게 엑스클레이트 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서울보다 TK가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 지지율을 보면요. 새누리당 지지율이 12%가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에게도 뒤져서 지금 3위로 추락을 한 상황인데요. 자, 새누리당의 지지율 하락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국민들이 불신하고 이게 좀 분노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집권당으로서 사전에 그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고 예방하지 못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런 분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가지고 선거운동을 해서 국민들한테 표 달라고 해서 정권을 맡게 했다는 거기서부터 원초적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도 없지 않고
저도 그렇게 그 이제 선거운동에서 같이 이제 일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그런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 그 뒤에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잘못된 국정 운영 행태가 그 여러 국민에서 여러 고비에서 드러났는데도 여당이 집권당이 그걸 내부적으로 대통령께 직언하거나 고언하거나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방치했던 데 대한 책임 그걸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집권당에 대한 분노로 그대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측면. 그리고 이 사태가 이렇게 그 불거지고 난 이후에도 그 책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여하고 이걸 민심의 입장에서 민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민의 뜻대로 사후수습을 하는 그 노력을 집권당에서 해주는 모습이 전혀 없고 지도부는 뭐 철통같이 대통령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도 하고 네. 또 그런 사실이 있다 하도 이건 죄가 안 된다는 것처럼도 이야기하고 네. 또 뭐 그 죄가 되지만 뭐 용서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민심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이런 그 지도부하고 또 비판하는 의원들하고 또 이제 계속 충돌하고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보이는 모습도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면서 사후적으로도 계속 점수를 까먹어 가지고 결국은 역대 대통령도 최악의 역대 최저치 지지율까지 떨어졌지만 당도 역대 최저치 기록적인 최저치로 떨어지고 등위도 3등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집권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거는 단순히 새누리당의 현 지도부의 위기라든가 또 새누리당 자체의 위기를 넘어서 가지고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끌어온 근현대사를 이끌어온 보수 세력, 보수 진영의 괴멸까지 초래할 수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궁금한 게 김진태 의원이 그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예. 하야 반대하는 애국 시민이 있어서 예.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뭐 예. 이런 얘기를 SNS에 써서 예. 굉장히 구설수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정현 대표도 그렇고 이게 단순한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예. 국가적으로 이렇게 좀 위기 상황이 왔고 국민들의 여론을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대통령의 사람이었어서 단순한 의리인 건가 예.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런 기류를 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부분. 그 문화가 굉장히 폐쇄적인 문화고 대통령도 이렇게 소통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듯이 대통령을 옹위하는 그 이제 호위무사 세력, 예. 홍위병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친박 핵심 세력들도 그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 정치적 소통, 민심 소통이 굉장히 잘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민심에 대해서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다 뒤집어서 생각하려고 그러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뭐 이렇게 그 언론이 너무 이제 과대 보도한 것 아니냐. 또 검찰이 너무 좀 혐의를 너무 과장해가지고 뭐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상식선에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방향에서 자꾸 이제 이걸 뒤집어서 해석하려고 하고 예.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또 이 민심이 반전이 생기거나 국민이 전환되는 상황이 올 거다라는 그런 약간 그 자의적인 자기 편리 본인들만의 해석이 있는 거예요. 예. 바람이 있는 거죠. 그 내부의 폐쇄적인 논리가 있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또 그렇습니까? 어쨌든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는데 갑자기 돌아서는 것에 대한 민망함도 또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다는 이런 의리 논리가 나중에는 또 보상을 받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도 또 있는 것이고 그런 복합적인 것 그게 같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예. 어떤 네. 논리인 건지.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이제 탄핵 시간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원내대표가 네. 2일, 9일 얘기했고요. 네. 보니까 탄핵 표결되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정진석 또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걸 수용하지 않겠다면서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 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없게 진행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게 탄핵에 대한 협상을 자기한테 일임해달라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당론으로 그 탄핵에 대한 반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유연성을 줬고요.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그 직간접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님 중에서 한 40분 정도가 탄핵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히려 이러한 자그마한 논란 속에서도 뭐 12월 2일은 좀 빠르다 하더라도 9일 날 같은 정도면 어느 정도 전체 이번 주말 큰 어떤 그 국민들의 요구를 감안해서 조금 더 탄핵의 가결적으로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내부적으로는 이제 당내의 문제는 당내 문제대로 하고 탄핵의 문제는 어떤 그 아마 자유투표제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이제
뭐 기명으로 이렇게 그 서명 받는다는 것에 대한 좀 새누리당 의원님들 내부에서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오히려 그 야당 요구하듯이 이름을 다 거명하는 게 불편하더라도 무기명으로 하더라도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많고 네. 저는 12월 9일 날 해도 충분히 탄핵은 그 국회 안에서 가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진석 원내대표는요, 야당의 탄핵 일정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요. 또 탄핵 절차 협상 권한을 이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비주류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새누리당 내홍이 좀 더 심화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뭔가 통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는 김무성 대표가 불출마 선언하고 탄핵 주도하겠다, 서명 작업을 이제 앞장서서 진행하겠다 하면서 한 40명에서 45명 정도 비박 의원들의 탄핵 그 의사 확인이 된 걸로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래도 또 그 숨은 변수들을 생각해서 탄핵이 차질 없게 되려고 하면 한 50명 정도까지는 확보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변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그 표결을 할 때. 심지어 뭐 그 국민의당에서 민주당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틀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변수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이제 그 뭐 국민의당으로서는 이제 음해라고 생각했지만 하여튼 변수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 나타난다고 가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은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50명 정도는 확보가 돼야 안정권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이제 그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저런 이제 발언을 해가지고 정 대표는 이제 원내대표 입장에서 이게 탄핵이 빨리 되면은 조기 대선이 돼가지고 정권이 넘어갈 것에 대한 염려가 좀 있고 또 늦어지면은 아예 이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통령 임기를 끝까지 맞춰버리는 그러니까 민심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그런 상황도 우려가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하나는 또 본인이 이 탄핵을 계기로 해가지고 개헌까지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발언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야당이 탄핵에 굉장히 좀 그 아쉬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문재인 대표 쪽이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속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동안에 그 개헌에 대해서 반대해왔던 문재인 대표 측에다가 이 탄핵하려면은 개헌 그 동참해야 된다라는 이제 카드를 던져서 정진석 원내대표의 본인의 이 소신인 개헌을 탄핵에 걸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보관까지도 같이 되면서 새로운 변수가 하나 생겨버린 셈입니다. 근데 이게 새누리당 안에서 비박계 안에서 정리가 되면은 이제 안정권 50명까지 확보하는 작업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은 그 정진석 원내대표로 인해서 사실은 뭐 적게는 느 대표가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내일 사이에 오늘도 얼총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내일 사이에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안정권 50명 정도를 확보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고 그래 되면은 탄핵도 조금 뭐 날짜를 며칠로 하든 간에 대선의 시장이 없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은 조금 좀 덜컹거리는 시간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내 소속도 있으시기 때문에 예. 당내 기류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40명 이상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그 40명에서 45명 정도가 확보됐고 여기서 한 50명까지만 가면은 김무성 대표가 먼저 이제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이걸 주도했고 유승민 대표도 이게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당의 중요한 그 비박계 지도자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게 되면 50명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네. 50명을 넘었으면은 제 생각에는 중립 또는 친박계 의원들도 이게 대세로 이제 생각이 돼서 이쪽으로 확 넘어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뒤에는 뭐 안정적으로 큰 걱정 없이 탄핵이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고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기 민주당 쪽도요. 그 총리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이걸 두고 뭐 굉장히 말이 계속 엇갈리기도 했고 네. 입장이 뭐냐 이런 말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결론이 이제 총리 추천 포기하겠다 이건데 이걸 두고 이제 해석이라는 게 이제 문 대표가 어떤 그 개헌 반대론자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권 가도의 어떤 그 행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황교안 총리가 있어야 개헌이 어려울 거다 이런 계산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시국이 이런데 저건 개선하고 있는 게 참 맞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이 상황을 개헌에 이렇게 접목시키고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사실 네. 개헌이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7년 체제를 정말 새로운 그동안에 뒤떨어진 사회 문화적인 부분을 제대로 담아가야 되는 문제고 그것과 관련해서 당리 당략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꼼수를 부린다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뭐 한교안 총리가 있으면 개헌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냉정하게 그런 현실은 계산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계산일 수 있죠. 예. 뭐 발언에 의하면 뭐 이렇게 개헌에 대해서도 네. 뭐 사람 때문에 문제지 개헌이 문제냐, 뭐 헌법이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네, 보면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도 들어가 보면 사실 심상정 대표도 그런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번 기회에 대통령 임기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니까 그래서 개헌할 수 있는 찬스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합리성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차원하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 차원이 좀 느낌이 다르다는 거고요. 더 냉정하게는 사실은 민주당 스스로가 전략 전술 없이 대통령의 어떤 말하자면 책임 총리 권한을 예. 내쳐버렸다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더 스스로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우왕좌왕했던 그 모습.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뒤덮어서 누구를 계산하고 네. 이제 결과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걸 한교안 총리가 가게 되었으니까 예. 한교안 총리 때문에 개헌 안 되면 자기한테 이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논법이 아닌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잠시 방금 전에 나왔던 속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촛불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농민단체가 트랙터를 몰고서 상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은 트랙터 시위에 대해서 금지를 통고했는데 법원은 지금 상경을 허용한 상태예요. 예. 이번 네, 이번 이거- 그 상태를 보면은 예. 예전부터 그렇지만 1차 때부터도 그렇고 예, 촛불 집회에 굉장히 대해서도 아량이 국민들을 좀 국민들의 그 마음을 좀 위하는 걸까요? 굉장히 좀 경찰과는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예. 봐야 될까요? 뭐 사법부는 행정부,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하고 별개의 독립된 기구고 어떤 예. 의미에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예. 그런 그 기구고 또 민주적 정통성 주권 이런 그 헌법적 가치를 굉장히 존중하고 행정부는 일하는 그 효율성을 존중하는 기관이라서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예. 사법부의 법관들은 그런 민주주의 또 국민의 권리 이런 부분 또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대통령 바로 직하라에 있는 치안기관인 경찰보다는 경찰은 아무래도 바로 이제 자기의 직속 그 명령권자인 대통령 입장을 또 인사권자인 대통령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은 그보다는 국민의 편을 좀 더 생각하는 것들이 지난번 두 번의 그 법원의 판단 결정에서 나타났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도 주목되는 거는 그 이번에 그 집회 주최하는 쪽에서는 법원의 도움으로 첫 번째 그 집회 때 내자동 로타리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됐고 두 번째도 이제 법원의 도움으로 좀 더 나가서 창성동 정부 별관까지 진출하게 그렇습니다. 됐는데 예. 이번에는 청와대 바로 코앞이라고 할 수 있는 청운 효자동 그 주민센터까지 이제 진출하려고 하고 경찰은 이제 그걸 이제 막고 있는데 네. 그걸 다시 이제 법원에다가 그 심사를 청구해가지고 거기까지 허락 받으려고 할 텐데 그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줄 것인가. 네. 아,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뭐 가능도 해 보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법원에 지금까지 뭐 판사는 법관은 다 결정 내린 법관들은 다 네. 틀린데도 똑같은 그 결정을 내린 거 보면은 법원의 분위기가 비슷한 게 국민의 소리를 대통령이 제대로 들으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서 청와대를 향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함성을 질러라 네. 하는 그런 그래서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이렇게 듣고 깨닫고 수용해서 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법원 내부에 이게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농민단체들의 이게 농기구를 끌고 올라와서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도로교통에 심대한 그좀 방해 행위가 있을 수가 있고 시내로 예. 도심으로 진출하게 되면은 더더욱 더 도심 교통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사고 위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더라도 제한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김현웅 법무장관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 냈는데 네. 이거 좀 끌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대통령 장고가 어떤 의미라고 보고 계세요? 네? 대통령이 장고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크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두 분의 사표를 수용했을 때 마땅한 후임자를 고를 수 있을 것인가? 대체자가 없다. 예, 이제 그런 마땅한 부분에 대체자가. 고민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나마 이 두 분이 어떤 신임을 얻고 있고 본인이 이렇게 수용할 만한 부분인데 다음에 오실 만한 분들이 과연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 온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네. 차라리 지금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그나마도 이제 우리 그 최재형 우리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신임을 얻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려운 심경에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임명된 지 5일 만에 이렇게 사의하는 건 너무 좀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대통령께서 그 명확하게 자기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데 있다고 봅니다. 공식적인 어떤 기구 아닙니까? 민정기구라고 하는 건 또 정무기구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국가를 위해서 쓰게 하고 개인의 비리와 연루돼 있는 부분은 자기 개인의 어떤 변호인단을 구성하는데 그 변호인단이 너무 지금 현재 보기에는 법무부 장관이나 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민정수석이 보기에는 상당히 질 낮은 정치인이 와서 변호인이랍시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해를 주고 이간질을 시키고 정무수석직을 더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 더군다나 더 깊이 의구심을 가진다면 여전히 최재경 어떤 수석의 입장에서는 우병우 수석이 한 2년 만들어 온 체제가 자기한테 간단히 이렇게 수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위기의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정실이 도왔다 안 도왔다 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자기가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탄력 때문에 그러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은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 끝으로 이게 보니까 그 특검 앞두고 검찰이 이제 뇌물죄 입증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저희 기사를 내보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댓글을 봤더니 뭐 진작에 좀 그렇게 하지라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예. 어쨌든 뇌물죄 입증이 된다면 파장이 더욱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끝으로 짧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형이 틀리죠. 지금 이제 공소장에서 검찰이 규정한 강요죄라든가 직권남용죄라든가 하는 거는 이제 대체로 한 5년 이하 정도 네. 형이기 때문에 뭐 5년까지 가기도 힘들고 한 1, 2년 또는 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뇌물죄가 되면은 하한이 10년입니다.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속 수사는 거의 뭐 불가피한 거고 네네. 그래서 그 민심도 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사실관계도 뇌물죄 혐의가 굉장히 강하고 또 그 앞으로 예고되고 있는 탄핵이라든가 그렇죠. 예. 탄핵이라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은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가 탄핵 그 통과 여부에 또 헌법재판소가 그걸 인용하느냐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그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에 네. 검찰로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검찰 내부의 그 심정은 뇌물죄 맞다라고 확실하게 잡아내겠다고 그러는 것 같고 또 굉장히 그 의욕적으로 수사를 강도 높은 강제 수사를 해가지고 그걸 반드시 입증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증거와 증인이 확보돼 가지고 그 공소장에 다수 추가 혐의로 뇌물죄, 제3자 뇌물 공여죄 이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헌재 판단에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그렇죠. 있겠죠. 그리고 야당도 예. 이번에 이제 아직 그 검찰에서 그걸 공소장 변경을 안 했는데도 네네. 이제 검찰에서 그렇게 할 걸 전제로 해서 탄핵에다 그걸 집어넣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